여러분, 2026년 재개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새해 복들 많이 받고 계시죠? 자, 새해가 와서 첫 번째 부디의 한 수,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월 14일 수요일 2시부터요. 2시부터 진행하고요. 2026년 부동산 변화의 흐름에 맞춘 투자 방법. 자, 항상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의 계획을 잡고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가주시고요. 오셔서 올해 시장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무기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시장에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가는지 하락 흐름으로 가는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남들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리는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 이 흐름을 보는, 제가 항상 제 강의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새해 첫 번째 강의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간다. 지금 상승으로 계속 가는 시장이다. 그럼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요, 정부에서 항상 규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우리 항상 대출 규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대출 규제. 규제의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대출 규제거든요. 자,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약간 꺾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거래량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매매가도 약간 하락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죠.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렸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약간 시장의 규제 효과가 맥히면서 시장이 좀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약간 하락하는 느낌을 받다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요 부동산 규제 효과는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이 규제 효과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정부에서 내놓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양의 효과로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오르는 것 같아서 이제 부동산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다시 원래의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하락 흐름으로 꺾여서 하락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부양의 효과, 부양책을 썼을 때 부양의 효과 역시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추세가 상승일 때는요, 흐름이 첫 번째 상승 흐름일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하다. 반대로 추세가 하락장일 때, 하락 국면일 때는 이 부양책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하락장으로 가더라.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흐름은 상승 흐름이거든요.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627 대책, 규제 대책의 효과가 몇 개월을 못 넘겼어요? 2개월을 못 넘겼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의 효과가 맥히지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시장이라서? 상승 흐름이라서.
자, 상승장과 하락장 그렇다면 어떻게 파악할까요? 시장의 상승 요소와 하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상승장의 상승 요소가 크면 어떻게 해요? 시장은 가격은 상승하고요. 반대로 하락 요소가 더 크다면 하락하는 거죠, 가격은. 그렇죠? 이게 상당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상승 요소가 많은지 아니면 하락 요소가 많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하락 요소 뭐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미분양, 뭐 역전세, PF 부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은 하락한다고 하락론자들이 떠들었던 얘기들 지금 안 나오죠. 지금 상승 요소는 뭐가 있어요? 상승 요소 가장 큰 게 금리죠. 금리 인하. 그리고 공급 절대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 되지는 않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단지 언제 인하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죠. 하락으로. 공급 부족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요소가 하락 요소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뭐라고요? 상승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어떤 규제 대책들이 맥히지가 않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뭘까요? 이거는 세제 개편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급을 더 늘려서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1월 달에 다시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공급 대책만 계속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집이 가장 부족한 곳은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그런데 빈 땅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유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된다고 하더라도 소수죠. 상당히 작죠,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공급 물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하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협조도 안 하고 있죠.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정부가 그렇다면 꺼낼 수 있는 세제는 이게 세제 개편이에요. 세제 개편. 자, 공시 가격을, 이 세제 개편, 그러니까 세제를 뭐 이렇게 확 개편하게 되면은 반발이 크니까요. 미세 조정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 시세 대비해서 한 69%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뭐 75%, 80%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올리겠다.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공정가격은 뭐예요? 종부세 산정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표는 시세의 4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50%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법을 바꿀 필요 없어요. 지방세법 그냥 시행령만 바꿔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마지막 카드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요? 그렇진 않죠. 문재인 정부 때 할 거 다 해보지 않았어요? 그때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망창 때리게 되면은 집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더 꼭 잡고 움켜쥐고 있죠. 자, 그럼 이것들은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6월 3일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게 되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선거가 끝나고 이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에 영향을 저는 절대 못 준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한번 다시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지금 관건이죠. 양도세 중과 다시 부활할까? 현 정부의 기조. 지금 5월 9일, 올해 5월 9일 날이 양도세 중과가 지금 일반 세율로 계속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양도세 중과를 법으로 폐지를 하면 좋은데 지금은 수적에서 국회의원 수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폐지를 못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매년 1년 단위로 중과를 다시 일반 세율로 1년 단위로.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일반 세율이 끝나는 게 5월
5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6에서 45% 최대 이익이 많이 났으면 45%까지 내라. 구간별로요. 이익이 난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중과를 하게 되면은 2주택이면 여기다 플러스 20, 45%에서 20, 3주택이면 30%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세금으로 뺏기니까 이거 안 팔겠죠.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5월 9일 날이 되면은 중과를 1년 단위로 일반 세율로 하던 거를 다시 중과로 가느냐 아니면 1년 또 연장을 하느냐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중과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도세 중과.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현 정부의 기조. 그래서 지금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완화 방안을. 자, 거래세는 뭐예요? 거래세는 사고 팔 때 내는 게 거래세죠. 그래서 취득세 살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팔 때 내는 세금, 이게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걸 강화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취득세를 완화한다. 완화 방안을 논의해서 취득세가 완화될 거는 같은데요. 그런데 취득세를 완화를 해놓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원래 상태로 중과로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맞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방안은 상당히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은 저기 취득세가 완화되고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은 물건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물량은 지금 없어요. 2029년도까지는 최소한 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은 이게 지금 상당 기간 공급 부족이 허덕일 텐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물건이라도 좀 시중에 나와서 거래가 좀 되게끔 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이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하나의 세트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풀어주고 양도세는 중과로 다시 간다?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맞죠?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진 않겠지만 저는 취득세를 완화하게 지금 방안을 논의한다면 양도세도 당연히 폐지는 못할 망정 1년 다시 일반 세율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될 가능성이 한 70% 가까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6년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여러분들 다 지금 오른다고 얘기하는데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다. 저는 그렇게 초창기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2017년, 2020년 문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값 63% 상승.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과거 문재인 정부 시대의 그런 정책들을 다시 한번 재탕을 한다면 이번엔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의 어떤 새로운 전환이 없는 한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 자, 2026년을 좌우하는 키워드는요, 공급과 금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금이 아니고 공급과 금리. 예, 금리가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공급 대책은요, 이거는요, 중장기 대책이에요. 중장기. 즉, 지금 당장 어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늘릴 테니까 니네들 집 사지 말고 기다리세요. 앞으로 더 싸고 양질의 주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LH 주도로 135만 가구를 몇 년도요? 2030년도까지 LH 주도로 공급을 하겠다.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 대부분의 물량은 어디에다 들어올까요? 경기도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LH도 공급은 경기권에 영향을 주지만 서울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 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상계 신도시는 임대를 많이 짓기 위해서, 그렇죠?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형 평형 위주의 그런 아파트들이 지어질 거예요. LH 주도로.
그런 것이 과연 서울의 아파트랑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재테크 왜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내 노후를 위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글쎄 다 그건 아주 그럴듯한 얘기지만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는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도구다. 우리가 재테크가 부동산만 있지 않습니다.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코인도 있죠. 요즘 코인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금에도 투자하고 달러에도 투자하고 투자의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재테크의 방법은. 하지만 많은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게 이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개인 자산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재테크 중에 하나다. 다수가 하는. 자, 한번 이거 보시죠. 2015년도의 아파트 가격과 2025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2015년도 7억 5천, 지금 22억입니다. 압구정 현대 2015년 14억, 지금 52억. 상도 레미안 6억, 19억. 이천 동부 이천동 한가람 9억인데 25억. 영등포 프로지오, 영등포 역에 있는 지상철 앞에 바로 있는 아파트죠. 프로지오 4억 5천이었는데 12억 5천. 대치 음마아파트 2015년도 11억 5천 40억. 목동 7단지 8억 5천 24억. 개포주공 1단지 10억인데 28억. 잠실주공 1단지 12억 7천 33억 6천. 지금 잠실주공 1단지가 아니고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5단지.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거의 한 42억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물건이.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송파 방이동에 있는 요게 8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32억 정도 됩니다. 나온 게. 요건 28억은 신고가, 이거는 그 거래가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이게 사실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7억 5천 2015년도 갔을 때 저거 싸다고 생각한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비싸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22억이죠.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게. 좀 더 많이 오르고 좀 더 작게 오르는 차이는 있지만 다 올랐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돼요. 이때 만약에 샀다면 지금 내 재산은 상당히 많이 불려져 있겠죠. 하지만 못했다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실물 자산이라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극화에서 이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갑니다. 옛날에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서울의 외곽이든 중심이든 투자하면 다 이익을 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초양극화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이 10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집은 가치가 가장 큰 집, 2번 집 두 번째로 큰 집, 3번 집은 세 번째로 큰 집, 10번 집은 가치가 가장 적은 집. 이렇게 구분을 그냥 한다면 1번 집은 누군가 내놓으니까 1번 집은 집을 팔려고 내놨더니 누군가 일주일 있다 누군가 사러 오고요. 2번 집은 한 보름 있다 누군가 사러 오고 3번 집은 한 3주 있으니까 누가 사러 오고 4번 집은 한 달 정도 넘어가니까 사러 왔어요. 5번 집은 한 달 보름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근데 10번 집은 10개월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린 거냐면은 과거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렇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집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에는요. 가치가 있든 없든 1번부터 10번 집까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가치가 가장 없는 집도 조금 늦게 누군가 와서 샀을 뿐이지 다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요. 어떻게 돼요? 1번 집은 한 2주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2번 집은 한 달 되니까 누군가 사러 와. 3번 집은 한 달 보름 되니까 사러 와. 4번 집은 한 2달 되니까 사러 와. 5번 집은 2달 보름 되니까 사러 와.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이 나머지 집들. 이 나머지 6, 7, 8, 9, 10. 5번부터 안 팔릴지 6번부터 안 팔릴지 모르지만 이 집들은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구는 이제 감소한다고 하죠. 앞으로 감소하고 주택은 과거와 같이 턱없이 부족하던 그런 시절은 아니다. 이제는 주택 보급률도 전국 평균 한 103.5%.
이제 100%는 일단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턱없이 부족한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는 집이 10채가 있으면 10채를 다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4채까지만 팔릴지 5채까지만 팔릴지 모르지만 나머지 집들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수록 뭐가 생긴다? 집값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초양극화가 펼쳐진다. 즉 팔리는 지역과 안 팔리는 지역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는 외곽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양극화가 이렇게 초양극화 시장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까요? 어떻게 투자해야? 자, 지금의 화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외곽이 아닌 중심 지역에 투자하려면 돈이 억수로 들어갑니다.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현금 부자가 돼야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제는. 그렇죠.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재개발은 왜? 중심 지역에도 아직까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중에서 우리는 재건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재개발에다가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 곳이나 투자를 해도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외곽으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요. 외곽은 이제. 투자할 곳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어느 곳에 투자를 하더라도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격이 올라서 내가 이익을 냈다면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지역을 수백 군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수백 군데가 다 진행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 수많은 것들이 언제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동의서 걷고 하는데 언제 진행됩니까?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다가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재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재개발 투자는 이제는 가져가서 여기가 뭐 유망 지역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재개발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인식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재개발은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행 단계. 재개발은 진행 단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추진위에 만들어지고 조합 설립이 되고 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관리 처분이 되고 이런 단계들이 상당히 많아. 이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할지, 오르는 타이밍에 언제 매도를 할지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 매도 타이밍을.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재개발 투자 지금 어디가 입지가 좋아? 어디가 입지가 좋아? 아, 여기 그냥 사놓으면 될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언제 되냐? 언제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앞으로 20년에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거기다 묻어둔다고요? 그건 정말 바보짓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투자하면. 자, 재개발은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지, 이미 다 젖어 있는 거, 거기에 큰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3년 전에 자양사동 한강변에 투자했던 분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요? 지금 조합 설립 됐습니까? 아직도 안 됐어요, 조합 설립.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매매가가 5억 2, 3천. 지금은 16, 17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타이밍 잡아서 매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샀던 분이 지난해 초 3월 달에 매도를 하신 분이 한 번 계세요. 5억 한 2, 3천에 사가지고 언제 얼마에 매도했어요? 14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럼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돼.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빠르게 진행될 것이 우리의 투자처지 아무리 입지가 좋고 거기가 나중에 대박이 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 기다리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빠르게 진행될 곳이 우리의 투자처라는 거죠. 그렇다면 빠르게 진행될 곳은 어디예요? 자, 이런 곳은 반드시 진행합니다. 일단 이게 가장 재개발에서 기본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합니다. 그냥 애워놓으세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반드시 한다. 자,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일부 조그만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커다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15개 구역인 거죠. 14개인가 15개 구역이 되는데 거기서 전부 진행하다가 해제가 됐다가 다시 절반 가까이 해제됐다가 지금 다 나머지 다시 다 진행하죠. 해제됐다가 다시 진행하죠. 그리고 개발 계획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용담동 같은 곳인데 성동구 개발 계획이 아예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일부가 개발을 해서 재개발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발 계획 나머지 없는 데들도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모두 아파트 지역인데 유일하게 단독 빌라 밀집 지역이 거기 딱 끼어 있어. 이건 100% 하는 거 아닙니까? 100% 되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재개발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정부에서 얘기해 주는 지역을 가야 돼요. 정부에서 찝어주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죠. 어느 지역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역.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또 뭐예요? 시청에서 특히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구청에서 매년 우리 동네를 뭐 광진구, 성동구 우리 동네를 어느 낙후되는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 나오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들은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 구역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오래 기다리는 것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26년 부동산 변화의 흐름에 맞춘 투자 방법 1월 14일 수요일 날 세미나 진행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새해에 커다란 투자의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팔 때가 아니라 살 때가 되었을 때 살 줄 알아야 된다. 항상 흐름을 잘 보고요. 제가 항상 첫 번째 강의 때 흐름 얘기했죠.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과연 지금이 투자를 해야 될지 시장이 하락 국면인지 상승 국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개인들은 좀 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다 여러분들의 뒷받침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